그러면 제가 먼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터 발표를 맡은 조선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일단 솔루션에 관해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서 홀로서기 나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만 18세 보육원에 나와서 자립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소하게 일상에서 생기는 문제부터 일자리, 부동산 계약, 보험, 금융과 같은 사회초년생에게도 어려운 문제까지 홀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는 보육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서로의 고민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서비스가 담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초 생활 정보 및 각종 지원 서비스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퇴소 전후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립 성공 선배와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퇴소 청년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나 자립지원 전담 요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대안적인 부모의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문제 지속 가능, 해결 가능한 목표는 4번과 10번을 선택했고요. 기본적인 생활 지식을 익히지 못한 아이들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근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이미 자립에 성공한 선배들만큼 퇴소 청년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퇴소 청년과 자립 성공 선배를 이어주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거나 자립 성공 선배들을 조언자로 유입할 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퇴소 청년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퇴소 청년들의 질문에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활발히 소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솔루션 챌린지 하이 레벨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프론트엔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약간 용어가 익숙해서 조금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이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를 타고 GKE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컨테이너에 분산되어 전송됩니다. GKE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청이 많아질 경우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 되어 컨테이너의 수가 늘어나고 이를 로드 밸런서는 감지하여 적절하게 요청을 분산합니다.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 SQL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실행시키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MySQL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프로젝트이고 복잡한 DB 구조가 만들어질 상황이 아니라 안정적인 MySQL을 선택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게시물과 팁 등에 올라갈 사진을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입니다. 서버에서 사진을 업로드를 요청하면 서버는 사진을 GCS에 업로드하고 사진을 업로드한 주소 URL을 받아 SQL 서버에 저장합니다. 서버는 사진의 다운로드를 요청받았을 때 SQL에 저장한 URL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에서 URL을 통해 사진을 다운받는 구조입니다.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채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NoSQL 형태로 저장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채팅을 위한 DB로 사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웹소켓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희 팀에서 웹소켓을 구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고 구글에서 주최하는 대회이다 보니 최대한 구글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파이어베이스를 채택했습니다. 아직 채팅 부분은 본격적인 구현이 들어가지 않았고 파이어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퍼런스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실시간 채팅에는 조금 더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까지 완성시킨 프로토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왜 실행 버튼이 없을까요? 실행 버튼이 잠시만요. 보기 전에
영상을 제가 넣어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슬랙으로 업로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20초의 짧은 포토 파일이고 구현 영상이고 많이 제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구현이 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올라올까요? 보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건강 카테고리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랑 지원금 네, 여기다 이렇게 퀘스천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팁을 누르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팁들, 지원금에 관련된 팁, 자취방 계약에 관련된 팁을 이렇게 짜르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누르면 질문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 또는 자유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게시글을 작성하고 싶다 하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고 네,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쓸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스웨터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체크 표시를 누르면 게시글이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멘토를 보면 멘토의 입장에서 멘토를 해달라고 승인을 요청하면은 그 승인을 요청을 받고 싶으면 누르면 멘토 승인 완료가 뜨고 싫으면 X를 누르면 되고요. 멘토 채팅은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팅 창을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태현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어디 있나? 키보드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구글 솔루션 챌린지에 대해서 이제 안태현 그리고 민세현님이랑 같이 만들어서 나온 PT라는 그런 페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찾은 사회 문제는 바로 비만, 오베시티입니다. 이 비만이라는 거는 사실 원래는 질병으로 안 여겨지다가 2013년부터 이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걸 질병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거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정의가 내려진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도 질병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비만 같은 경우에는 너가 그냥 운동 안 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이런 사회적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질병은 솔직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중하고 또 이제 이런 시선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국 자체 식습관이 좀 살찌기 쉬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피치라는 웹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되게 많기는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겠죠. 뭐 우리가 운동을 해라 이런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식당 같은 게 짜져 있으면 그런 걸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초보기도 하고 또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본과 그런 자금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그 저희 활동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 네. 사람들이 자기가 뭘
먹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뭘 먹는지 알고 그리고 또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면은 그들이 아마 식습관을 바꿀 것이다 라는 사고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한번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으로 뭐 먹지를 먹고 싶다 라고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보통 그 한국 사람들이 뭐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뭐 결론은 좀 잘 안 나게 되다가 그냥 마지막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걸 딱 가자 이렇게 하면서 좀 마구잡이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식사란 거는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소화가 돼서 결국 저희 몸의 일부가 되고 정말 중요한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그냥 마구잡이로 정하고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정한다는 건 사실 되게 자기 몸한테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먹되 나중에 뭐 사실 땡기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나중에 먹고 싶다 이런 사고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이건데요. 원래 있던 초안 그림에서 이렇게 한번 그냥 식사에 관련된 앱이니까 뭐 포크나 수저, 젓가락, 그리고 티스푼 이런 걸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냥 발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제 방식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볶음을 먹습니다. 장과리를 먹고 저는 해덮밥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고 저는 고구마 오리고기 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결과창을 보시면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무가공 지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각 3대 영양소 중에서 그거를 두 가지로 딱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가공 지방과 가공 지방으로 나누는데 각 영양소들이 가진 문제점 또는 장단점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물성 단백질을 넣어놨었는데 사실 동물성 단백질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양소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 좋은 지방 같은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다른 영양소와 섞어서 먹어야 된다 이런 후술 같은 것도 달아놨고 그리고 이 복합 탄수화물은 괜찮기는 한데 이 단순 탄수화물 선택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혈당 쇼크라고 해서 우리가 막 점심 먹고 수업 들어가면 되게 졸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단순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단순 탄수화물 먹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추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놔서 사람들이 자기의 식습관의 문제를 깨닫고 바꿀 수 있게 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저를 이용한 로고를 만들고 더 풍부한 정보를 담은 웹페이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인상 깊었고요. 다음은 유민님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작은 화면에서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먼저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릴게 사실 제가 술체를 하는 기간에 다른 필수로 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서 술체를 맞추지 못한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같이 공유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어 생성 모델을 활용한 욕설 수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저희는 너무 많은 혐오 표현을 접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해서 욕설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설을 사람들이 접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그냥 마스킹을 하거나 아니면 욕설로 판별되는 단어들을 욕설이 아닌 단어들로 단순히 교체하는 서비스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욕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꼬는 말투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공유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댓글을 일일이 모두 탐색을 해서 마스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필터링을 댓글 등록 전에 적용을 하고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이 욕설을 포함하거나 또는 욕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비꼬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댓글이 필터링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욕설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더라도 자신의 댓글이 그냥 아무런 안내 없이 삭제가 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접하게 될 사용자들과 댓글을 작성할 사용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모두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욕설 순환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저희 프로젝트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은 욕설이 포함되거나 비권 뉘앙스를 가진 문장들은 모델이 배울 수 없도록 아예 삭제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표현의 문제로 삭제하게 된다면은 많은 데이터를 손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욕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문장들을 순화해서 해당 문장들 역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서비스 구조는 아래와 같고 유저가 보내면 엔진엑스로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댓글이 욕설인지 혹은 욕설이거나 또는 비꼬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는 댓글이면은 그대로 포스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생성 모델을 통해서 순화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작은 서비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많은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가벼운 모델을 사용해서 괜찮았지만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순화 결과를 얻기 위해 큰 모델을 사용해서 수능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에는 빠르게 배치 서빙을 하고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GPU를 사용하고 각 GPU를 가지고 있는 서버로 라우팅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욕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욕설을 순화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모델이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직접 포털 사이트를 접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뭐 욕설을 모아놓은 데이터 또는 특정 색깔이 강한 커뮤니티 댓글을 모아놓은 데이터는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그런 문장을 순화한 순화상 데이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이런 순화상 데이터 구축을 하지 않고 혐오 문장을 우선 일반적인 문장으로 정교화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순화라는 스타일을 덮어씌울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식을 시도하기도 하고 꼭 욕설과 순화상을 이루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유사한 태스크인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파인 튜닝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컨트리뷰션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태스크의 특수성, 그러니까 욕설이 포함된 데이터가 사실 모델 학습을 위해서 구축되고 공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러한 우회 방법들을 사용해서 좋은 순화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로 이 서비스가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큰 포인트로 잡았고 그래서 실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사용자들이 직접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웹 수집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총 28명이 참여해서 약 5,000개의 순화 문장을 생성했고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약 3,000개의 혐오 문장 순화 문장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욕이 아닌데 욕으로 마스킹이 된 거랑
여기인데 여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노출이 되는 거랑 어느 게 더 사용자한테 좋지 않은 경험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원하지 않는 욕을 보는 사용자들도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애써 공유한 의견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스킹이 된다면 사용자는 이 서비스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혐오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잘못 판별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서 리콜 분석을 해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5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나은 리콜과 프리시전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는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터링이 되었는지 사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욕설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뿐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혐오를 담고 있는지 역시 제시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댓글이 욕설로 판별이 되었으면 순화한 문장을 생성을 해야 할 텐데요. 사실 생성을 잘했다라는 거를 평가하는 수치들이 저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생성을 잘해서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직접 순화한 문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똑같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 순화가 된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점수를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비혐오 표현이 제대로 순화가 되었는지를 판별하는 리워드와 기존 문장의 의미를 욕설을 제외한 의미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리워드를 부여해서 로스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블루 스코어나 이렇게 잘 알려진 블루 스코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문장과 얼마나 유사한지 또는 답변 문장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단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이 잘 순화가 되었는지도 고려를 할 테고 직접 생성 결과를 판별할 때는 그리고 의미가 내가 쓴 의미가 순화만 되었지 막 의견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는지 모델이 직접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추가해서 아마 챗 GP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사용자가 이 결과를 보고 나는 이게 정말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피드백을 주면은 그거를 리워드로 사용을 해서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한 개는 일단 GPT가 아니라 저희 바트를 사용을 했는데 바트 모델이 좋은 결과를 내려면 상당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초당 500개의 트래픽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정말 큰 서비스에는 이 정도는 택도 없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경우에 댓글을 작성하면 1초 이상 기다려야지 댓글을 받아볼 수 있고 댓글을 받고 나서 또 이제 내가 댓글에 욕설이 있네 그럼 또 수정을 해서 트래픽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배치 서빙을 했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단계를 조금 더 분리를 해서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서 욕설을 분류하고 문제가 없는 댓글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먼저 포스팅을 하고 나머지들을 배치로 묶어서 제너레이션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욕설이 정말 데이터를 저도 검토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욕들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순화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순화를 해야 되지? 라는 기준이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에 맞는 혐오 표현이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의 욕만 알고 있다면은 실제 그 새로운 욕이 나왔을 때 모델이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프리트레인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욕설 토큰을 모두 추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문가영이라는 연예인에 대한 욕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유지를 못해서 그나마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는 토큰으로 생성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에 최적화된 토커나이저를 새롭게 빌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모는 저희가 사실 모델이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디자인이 좋지 않은데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작성하면은 욕설임을 감지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욕설인지를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순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가 댓글을 순화해서 제출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서빙을 했습니다.
네, 평소 인터넷 댓글 문화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비록 솔체에 제출하지 않는 개인 프로젝트였지만 프로젝트 과정의 어려움과 해결 과정까지 발표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성님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와일드 라이프라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맡은 최지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일드, 폰트가 좀 깨져서 죄송한데, 와일드 라이프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대한 보전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촬영한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해당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떠한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는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의 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동물 보호 단체 후원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서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기능 구현은 우선 저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론트엔드는 코틀린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백엔드로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인식을 하는 부분은 그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활용을 해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로 어플리케이션 내에 인베딩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오늘까지 좀 급히 수정을 해서 작동되는 모습은 노트북으로 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보셨겠지만 로그인 기능은 파이어베이스의 어센티케이션으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런 야생 동물에 대한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생 동물을 촬영을 해서 인식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여우와 같은 야생동물을 마주쳤다고 하면 좀 위치 잡는 게 어려워서 위치 잡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야생에서 여우를 촬영을 했다 하면 앞서 말씀 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게 제가 라벨링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좀 많이 못 찾아서 한 100장 정도로만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도는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야생 여우를 인식을 해서 인식을 했다고 치고 자기가 인식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에 저장한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페이지는 아직 구현을 못해서 구현을 다 하게 된다면 제가 프로젝트의 자료실에다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발표에서도 굉장히 완성적인 어플을 발표해 주셨었는데 이번에 카메라에 직접 여부까지 보여주시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마 저희 챕터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분은 이도훈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네, 사이클아이 팀으로 네, 산업공학과 이동호, 김도현, 임수민 이렇게 팀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팀의 그 골을 살펴봤을 때, 일단 제가 저희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인데, 분리수거장에 갔을 때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 이제 애매한 쓰레기들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은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결국에 그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걸 좀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제 아예 리사이클을 한지, 아니면 약간 예를 들어서 옷걸이인데 나무랑 철이 혼합되어 있는 좀 애매한 형태의 세미 리사이클러블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재활용 불가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별해주는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리인지 아니면 캔인지 페이퍼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이걸 구별해주는 그런 모델을 이제 구축함으로써 이제 얘가 과연 재활용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얘는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이제 재활용 쓰레기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재활용 가능한 종이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직관적으로 이제 딱 사진만 찍어오면은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그런 솔루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상에서는 현재 지금 아직 디자인이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초기 화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로 이걸 사진을 찍으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로 재활용 가능한지랑,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종류의 쓰레기인지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를 나중에는 음성으로 알려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앞에 딱 띄워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일단 띄워주는 방식으로는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많이 헷갈렸던 그런 쓰레기 방식들을 나중에 저장해서 볼 수 있게, 이제 여기 따로 이전에 내가 찾아봤었던 그런 기록들을 이제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설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란을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전 기록 저장은 안 된 상태인데, 이거를 일단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구현을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피그마로서 이제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좀 개선을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MLDL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델 1은 일단 백본은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CC 넷 가지고 일단 이걸 잡아서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AI 헙에서 관련 폐기물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액큐러시가 약 70%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해봤는데 62%밖에 안 나와서 이게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중간에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런 좀 이슈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데이터셋에서 이제 종이랑 플라스틱 캔 일부 품목들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이제 추가를 시킨다면 성능 향상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니면 모델 자체를 바꿔서 코트넷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코트넷이라는 게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어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핸드폰에 있는데 이게 제본을 받아가지고 별내용 없어요. 네, 일단 코틀린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에다가 파이어베이스 SDK 추가해서 이제 프론트와 이제 연동을 완료를 했고, 네, 초기 버전을 만들어진 그 이미지 분류 모델이랑 분리수거 여부 확인 모델을 파이어베이스에 업로드해서 경로까지는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면은 예측 모델 실행 결과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 API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프로젝트 페스티벌에서 애매한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스크를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 이 아이디어도 굉장히 술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발표하실 분은 네, 박진영님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들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네?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DGC 솔루션 챌린지 IT팀 발표 맡은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지털 엘리네이션 due to the 키오스크라고 해서 결국 키오스크로 인한 디지털 소외 문제를 다루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글 솔루션 챌린지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구글에서 뽑은 지속 가능한 목표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이미지가 좀 깨졌는데 결국은 인더스트리 문제랑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는 불평등한 문제, 마지막으로 퀄리티 에듀케이션, 즉 교육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뭐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그걸 보조하는 역할조차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보조하는데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알다시피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미 마켓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그 유럽 시장에서의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마켓의 이제 경제 규모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연평균 7.2%면 절대 적은 수준의 마켓 그로스 레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았고,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밑에 그림과 같이 노인분들이나 혹은 몸이 살짝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그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을 얻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분들에 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솔루션 챌린지 하이레벨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앱 클라이언트 개발을 좀 맡다 보니까 ML이나 백엔드 부분에 관해서 설명이 좀 미흡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앱 클라이언트에서는 저희가 크게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키오스크 화면을 찍으면 음성으로 이제 어떤 메뉴를 찾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 그 메뉴를 이제 SKT로 읽어서 관련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있으면 이제 결과를 도출해주는 식으로 전체적인 큰 로직이 동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앱 클라이언트에서는 카메라를 먼저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이 그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를 구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기본 카메라를 불러와서 핸드폰에 기본 카메라를 불러와서 쓰는 기능을 사용하였고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카메라 X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한 며칠 전에 시도를 다시 해봤는데 기능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래도 빌드하는 과정에서 아직 제스펙 컴포즈 기능을 쓰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카메라를 기본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를 찍는 데까지 성공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또 이미지를 이제 저장하는 과정에서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흔히 말하는 비트맵을 컴프레스, 그러니까 비트맵으로 압축을 하여서 저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쪽에서는 이제 그 결과 파일을 잘 인식하였지만 아무래도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미지 손실률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좀 더 화질로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모델에서 인식률에도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한 방법은 인텐트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넘기되 이를 JPG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드로이드 정책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일 프로바이더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패스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리코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일단 저장하는 데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미디어 스토어에서 리코더 기능을 이용하였고요. 옆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미디어 리코더에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다이어그램인데 이런 부분까지 사실 세세하게 고려를 하진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미지와 다르게 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 저장 방법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옆에 이제 예시로 나온 이미지는 뭐 이미지에 관한 거지만 이미지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확장자, 저장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결과적으로 두 파일을 모두 저장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개발을 하신 분들이 아시듯 가장 큰 문제는 둘이 이제 통신을 연결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클라이언트에서 OKHTTP와 이제 레트로핏을 이용해서 통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OKHTTP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픈소스 기능,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레트로핏은 이제 그 OKHTTP를 한 번 더 감싸서 조금 더 저희가 이용하기 편하게 사용해주는 기술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밈 타입입니다. 이제 밈 타입을 제대로 지정해주지 않고 서버 쪽에 파일을 넘기게 되면 모델에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아예 서버랑 통신이 실패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모델과의 이제 연동 부분을 먼저 테스트를 하였고, 그 뒤에 이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적혀 있는데, 지금 원래는 저희가 이제 리코딩 파일, 그러니까 음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뭐 MP4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MP4 파일을 모델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중에 AMRWB라는 형식이 있어서 그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JPG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PNG로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상도 문제 때문에 JPG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이제 서버에서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결과, 즉 저번에 이제 세미 데모나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지에서 레드박스 컨테이너를 친 이미지를 서버에서 받아서 다시 저희 앱 클라이언트에 띄워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이미지 자체를 결과로 송출을 받기에는 좀 불안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저희가 선택한 것은 베이식 64 인코딩, 디코딩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술이고, 이를 이용해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서버 쪽에서 받아올 때 저희가 받아오는 타입 자체를 파일로 설정하기보다는 스트링 타입으로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 모르는 이제 ML 모델 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 쪽에서 음성을 넘기기 때문에 이를 다시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는 기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TT 기술을 이용하였고, STT 기술과 옆에 있는 OCR 기술 모두 이제 GCP에서 제공하는 API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두 결과에서 나온 텍스트 파일을 비교해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미지에 레드박스 컨테이너를 씌우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크랑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서버 중에 플라스크를 띄웠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앞에 구현했던 모델 자체가 파일성 코드로 구현된 파일이기 때문에 모델을 띄우는 데 있어 플라스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크를 이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 챌린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스택을 하나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챌린지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서버 통신 쪽과 에러가 생겨서 다음에 좀 구현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뭐 클라이언트 쪽은 지금 서버 연결 끊어도 이미지 찍고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지금 보여드릴 수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받아와서 이미지 뷰에 띄우는 식으로 결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결과로는 인텐트를 따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면을 또 따로 만들어서 지금 결과 이미지가 좀 작게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유저 테스트 아마 내일에서 목,금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도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팀 또한 술체의 강력한 후보 중 한 팀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발표는 오동훈님 나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 화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 팀이 조금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 버전 이제 첫 번째 만든 거 이후에 조금 더 이 내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약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더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를 새로 생성해 줄 수 있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문장만 입력했을 때 바로 이미지를 받아볼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과정을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저번 주에 순주님께서 프롬프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프롬프트 설정 방식에서 몇 가지 이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기준으로 보면 프롬프트를 그냥 단순한 문장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단어 위주로 이렇게 끊어서 가령 어떤 빨간색 티를 입은 귀여운 노란색 피부의 곰이 춤을 추고 있다. 이런 문장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빨간색 티, 귀여운 노란색 피부, 곰 춤추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들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와 연출할 장면 분위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같이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키워드들이 실제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프롬프트와 모델 접근 방식 이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서 이제 데모 버전을 따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 데모는 첫 번째로 모델 부분에서는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1을 사용했는데 버전 2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 버전 2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러를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이미지상에서 이제 품질이 좋은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대해서 각각 이제 분사별로 태깅을 한 다음에 태깅한 것들을 키워드로서 프롬프트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연출할 분위기에 대해서 리얼리스틱이라든지 어떤 스토리, 또는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 이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자가 체크를 해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0초 정도 이미지 생성이 걸렸는데 이제 25초 정도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512x 512 이미지에서 이제 768x 768로 이미지가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그 화면 구성 자체도 저희가 이제 스트림릿으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촐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팀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어떻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바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정보에 대한 입력들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스틱 스토리,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에 대한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미지 크기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768x 768이 디퓨전 2 모델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기본 설정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한글 문장에 대해서 이제 품사 태깅을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번역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토끼는 집에 나갔고 마을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에 대한 영어 문장의 번역을 이렇게 OCR로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모델은 이 OCR 된 최종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끔 변경을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비가 내리고 있고 이제 토끼의 그림이 이제 어떤 스토리 분위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진행한 부분 이 정도까지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 프로젝트 페스티벌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구현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받으셨는데 거의 완성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피드백을 반영해서 한계점을 보완하고 더 완벽한 프로젝트를 구현하신 점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라면 솔첼에서 탑3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 완성도, 퀄리티, 오늘 하나도 빠지지 않는 프로젝트였습니다.